자, 그러면 국선 변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옳지 않은 것, 국선 변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 자, 정답을 먼저 볼까요? 3번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국선 변호인의 사임은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국선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여기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필요적으로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 이런 우리 필요 변호 사건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필요 변호 사건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사건이었었죠. 맞는 질문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그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단기 1년 이상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또 두 가지를 비교해 주셔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 그죠? 피고인이 구속된 때 이건데 필요적 변호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이때는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이라 돼요. 무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이것도 만약에 변호인이 없다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판준비기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2번 역시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게 틀린 게 뭐냐 이런 얘기니까,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그러니까요. 필요 변호 사건이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 접송지를 하였으나, 국선 변호인이, 이건 우리 주관식에서도 중요하다 그랬었던 그런 대목이죠. 법정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마지막 없다 틀린 거죠. 그래서 새롭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통지를 하고 그때 이제 제출 기간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필요적 국선이 아니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용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당해 형사사건에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변호인이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여기서 불구속 피고인이니까 이때는 33조 1항 1호 위반 아닌 거죠.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에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를 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 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쌍방대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때는 쌍방대리를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역시 국선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겁니다. 3번이 틀렸다라는 얘기죠.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마다 한 명을 선정할 수 있고 사건이 특수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사선 변호인과 달리 2인 이상 선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을 피의자나 피고인마다 딱 한 명씩만 선정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1인을 선정하는 건 맞는데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규칙에 나와 있죠. 나도 이 규칙에 비춰봤을 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1번은 뭐죠? 예, 필요적 변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구속된 때를 포함해서 미, 칠, 농, 심, 이런 형식으로, 기억했었는데요. 예, 한번 참고해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 청구가 있는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으므로 피치료감호 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게 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거, 치료감호 사건 기억해 주시고, 공판 준비기일 기억해 주시고, 앞서 봤던 거.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에 요건 영장 실질 심사하는 거잖아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의자의 경우에 국선 변호 선정 사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이 4번 지문 요거 하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체포 구속 족보심의 경우에도 인정되죠. 이때 선정의 효력이 어디까지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예,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4번이죠. 요 4번은 청구 국선이죠. 피고인이 빈공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을 때, 선임할 수 없을 때, 요거는 2항이죠, 2항. 자, 다음 선정 사유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데요. 예, 3번 질문이 틀렸다고 되어 있네요. 피고인이 당해 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사선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한다. 이건 별건 구속의 경우에는 아니라 그랬죠. 이게 틀린 질문이 되는 거 확실합니다. 예, 피의자의 경우에도 국선 변호가 인정되는 경우가 1번이죠. 예, 또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국선 변호를 선정해야 한다는 거. 예, 공판준비기일 앞서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공판준비기일,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 이런 경우에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요. 예, 2번 질문이 틀렸군요. 예,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이건 함정 문제인데요. 농아잖아요, 농아. 예. 그래서, 말도, 말하는 거에 장애가 있고, 듣는 거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농아라고 하죠. 따라 시각장애인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1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예, 만약에 사선 변호인을 선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국선 변호인 선정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는 거고. 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는데, 만약에 그 국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 다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예, 또, 자격에서 문제되는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변호사가 아니어도 국선 변호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다음 문제. 국선 변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3번이 옳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33조 1항 각호가 바로 뭐죠? 필요적 변호 사건이니까 필요적 변호 사건, 국선 변호 직권으로 인한 국선 변호 사건이니까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국선 변호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맞는 거고, 재심 청구에 대한 심판 절차에서 재심 개시 결정 전이라 하더라도 원사건이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한다면 국선 변호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심 사건은 다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데 사망 등을 했을 경우에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때 재심 개시 결정 이후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재심 개시 재판 여기까지 국선 변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33조 제2항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죠? 청구에 의한 국선 변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국선 변호인에게 수용유력 접송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국선 변호인도 사임할 수 있대요. 이 경우에는 뭐죠?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는 거. 예, 우리가 앞서 봤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예, 이건 이미 봤죠? 4번이 되겠죠? 변호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예, 변호인 선임 신고서는 뭐라고요? 원본임을 의미한다는 거. 그 다음에 33조 2항에 규정에 따른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해 버린 후이어서 그 사선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이유서를 작성 제출할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송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이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건 맞죠? 왜? 법원의 규칙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앞서와 달리 이건 뭐죠? 요거는 이 앞부분이 뭐냐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던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뭐죠? 결정을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비로소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록 변호인 명의로 정지재판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그러나 정지재판 청구 기간 경과 전에 뭐죠?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만약에 경과 후에 제출했다면 그때는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지재판 청구서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34조 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 여기 잘렸군요. 예.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상고심의 환송 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다시 뭐죠? 생긴다라고 하는 거 앞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틀린 것이 없다가 맞네요. 예. 자, 그 다음 4번 문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 당연히 2번이죠. 이거 청구에 의한 경우니까. 그 다음에 5번.
예, 3번이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필요적 변호사건은 단기 3년 이상이죠. 예.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건 뭘까요? 이건데요. 예, 2번이 틀렸다라는 얘기죠.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아, 여기가 잘못됐군요. 3년 이상인데 초과로 되어 있죠? 이런 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초과가 아닌 거죠, 초과. 여기에다 이제 빗금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1번은 네, 필요적 변호사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3번은) 청구에 의한 경우고, 요거는 3호죠. 사망이 되겠습니다. 재량에 의한 국선 변호가 되는 거죠. 재량 국선. 자, 다음 필요적 변호사 건으로 오셔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예, 3번 질문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고 되어 있었죠? 예,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면 선정 효력이 1심까지 갈 필요가 없죠.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각되더라도 요 대목이 틀린 것이고요. 그렇죠.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필요적 변호사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다면 그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 네, 나머지는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요. 네, 3번이 틀렸군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필요적 변호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인인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변호인이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 항소 유서를 제출받는 거죠. 만연히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판준비 기일도 직권에 의한 변호인 선정 사유가 된다는 거. 여기서 보시면 구별할 수 있죠. 필요적 변호사 사건이 아닌 사건이라고 한다면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후에 비로소 청구에 의한 국선이죠.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고 그때는 뭐죠? 네, 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했기 때문에. 그것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예, 필요적 변호사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공판 절차는 무효라고 그랬죠? 예, 모두 무효가 된다는 거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 예, 4번 질문이 틀린 질문으로 나와 있어요. 자, 피고인이 필요적 변호사 사건인 A죄로 기소된 후에 B죄의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국선변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 변호인이 관여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적 변호사 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제기된 별개의 사건까지 미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따로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이 B 사건이 이 A 사건과 필요적 변호 사건인 A 사건과 뭐죠? 병합 심리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모든 공판 절차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 부분까지도 미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확인해 보실까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전을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치며 이는 사기죄 부분에 대해 별개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부 파기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요 판례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요 4번 판례는요. 요거는 재량 국선이 되겠군요. 1번은 재량 국선. 예, 역시 마찬가지죠. 이때 변호인 선임의 효력,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 국선, 사건뿐만 아니라 이때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효력은 다른 병합사건까지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유력 접수통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1호에 구속된 때라고 하는 것은 당의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4번이 틀렸다. 예, 여기서는 당해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절차의 소송이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까지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요 다른 절차에서 요 이하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우리 판례도 그렇죠. 다만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 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 소송이 외에 이거죠.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에는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변호인 선임권자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 선임의 효력과 방식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보기에 변호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정의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협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정의신문도 뭐죠?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 3번이 틀렸다라는 얘기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건 역시 우리 주관식 공부할 때 굉장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재판 장애 없이 퇴정하고, 그게 따라 나가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하여 버린 경우에도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참여시키지 않으면 심리 판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방어권 남용 이론에 의해서 이럴 경우에는 증거 조사도 할 수 있고 증거 동의도 의지해주고 판결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이 판례가 상당히 꽤 오래된 판례이긴 합니다만 꽤 중요한 판례이기도 해요.
예, 요 얘기인데요. 필요 변호 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것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330조 즉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다. 이때 심리 판결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증거 조사도 할 수 있고 증거 동의도 의지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건 앞서 왔던 내용이죠. 예, 이건 구별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 선정 청구가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 도가 전에 했을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원한, 요거 보면 알 수 있죠?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 변호인 선정됐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때는 이 국선 변호인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죠. 예, 그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판례 입장인데요.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은 이른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재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불복할 수 없어요. 실무상 기각 결정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실무상 이럴 경우에 기각 결정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의 허물안에 재판장이 날인만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 대법원 판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각 결정하라 이런 얘기죠. 확인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이라고 하는 것 신청을 했다면 이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만 이게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의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어차피 불복 절차가 없으니 그냥 허불안에 표시만 해놨다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국선 변호 선임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이건 안 되죠. 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 변호 선임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도 할 수 없다. 재판소의 방식을 보니까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제2차에 걸쳐 적적인 국선 변호 선임 청구가 접수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소명 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하여 국선 변호를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국선 변호의 선정 또는 청구 기각 등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마땅하고 선정 결정을 하든 기각 결정을 하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선 변호의 선정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판서에 의하거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각 결정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3번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겠고요. 2번 그러니까 이 판례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도 보시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 피고인이고 범행 동기도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 피고인의 정산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에 상반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 변호를 선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이에 상반되는 행위니까 이해하실 만하죠. 예.
그래서 이해가 상반된다고 모아서 동일한 국서면을 선정하는 것은 규칙 제15조 2항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족보 심사. 국선 변호인이 선정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건데요. 역시 4번을 보니 변호인 없이 체포 구속 족보 심사가 청구된 사건에서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체포 구속 족보 심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근데 피의자의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체포 구속 족보심이라 그랬었죠. 예.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뭐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 것이죠.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항에 따른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예.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33조의 균형을 준용한다 이겁니다. 33조는 필요적 국선 아니겠어요? 예,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군사법원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예, 이 조항은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적용된다는 거. 군사법원 사건도 그렇구나.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건 뭐죠? 예, 피의자의 경우에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되겠고요. 또 공판준비 기일 사건도 그렇고요. 이렇게 필요적 변호 사건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다음에 자격으로 보게 되면 선정할 수 없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선 3번이죠. 공익법무관,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얼핏 보게 되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걸 배제시켜 놨어요. 그래서 규칙 14조에 보게 되면, 예,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 그런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제외시켜놨죠. 예.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원생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질문인데요. 만약에 1항 및 2항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원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그죠?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익법무관이 국선 변호로 선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법무부와 소속기관 및 각급 검찰청이에요. 여기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안 된다. 모든 법무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호인의 권한이 되겠어요. 변호인의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대리권과 고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자, 3번입니다. 대리권과 고유권의 차이점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만약에 대리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리권도 소멸하게 되죠. 고유권이라고 한다면 달라져요. 그죠? 예. 본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만약에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면 요거를 제외시키라 그랬죠. 예.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요 대목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변호인의 권한 중에서요, 상소의 취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상소 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취하 효력은 없다는 거고요. 이때 취하의 방법은, 동의의 방법은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미 봤던 거죠. 환송 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후에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효력이 다시 부활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접견교통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인데요. 2번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법령에 의해 제한할 수 없다. 이건데요. 이거는 변호인의 졸업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해 준 것이 바로 접견 교통권이 되겠어요. 이 접견 교통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령에 의한 제한은 허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 확인해 보시면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는 없고 형사소송법 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의 필수 불가한 권리이므로 자,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없지만 법령에 의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으로는 제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법령에 의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호인과의 접견은 자유로운 접견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인데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문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접견 교통권이, 즉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자체가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접견이 이루어질 때 그런 자유로운 접견을 침해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변호인과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이 접견하고 있는 중에 그 접견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 이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 이건 가능하죠. 이거는 접견교통권의 주체 상대방 관해서 보게 되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그 다음에 변호인 이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있는데, 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 이의자의 접견교통권은 다른 거예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91조에 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접견교통권 침해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자유로운 접견이 침해됐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 촬영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시거리에서 관찰을 할 수 있지만 가청거리 내에서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세계인권 기준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입니다. 이것도 우리 2007년 이후에 명문화됐던 것이죠. 변호인이라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요. 이거 4번 질문에 보니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경우 그 이후 공판 절차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에 대한 참여권이 침해졌다는 이유를 들어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위 제한이나 퇴거 처분을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다 맞았는데요. 이 마지막에 요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죠? 규정이, 제한 관련된 그 불법 규정이 417조에 추가되어 있어요. 417조에. 거기 나올 텐데요. 예, 여기 나오죠? 417조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 간에 구금에 관한 처분, 이게 구금, 압수, 압수물의 환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거 외에도 어떤 게 들어갔냐 하면은 피의자 신문 참여권 요것도 들어가 있어요.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지금은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해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 방법이 점에 비춰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는 자와의 접견 교통권을 제한한 처분뿐만 아니라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의 참여를 불허하는 처분 역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죠? 한번 보실까요? 너무 많이 갔군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예, 요게, 여기 보시게 되면, 날짜를 보시게 되면 2003년도 11월 10일 날 나온, 대법원 결정입니다.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2007년도에 개정됐죠? 그래서 요 규정, 이러한 대법원 결정이 났는데, 이것을 입법화 시켜놨어요, 현재는. 그래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의 참여권이 제한됐을 때 그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 대상이 되도록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네. 요거는 판례를 소개해놨는데, 네. 417조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명문화 시켜놨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번은 우리가 봤던 거죠.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진술권 고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이해가 상반되게 되면, 동일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다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요. 예, 2번이 틀렸군요. 예,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해야 하고, 피의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정이 없는 때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요거는 선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2인 이상일 경우에 이때는 검사나 사경이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의자의 지정이 없다면 검사나 사경이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건 선우가 바뀐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의 참여권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이때 이제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을 때 변호인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칙적으로 신문에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신문 중에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후에, 다만 신문 중이라 하더라도 그 신문 방법이 부당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승인을 얻어서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에 대한 조서 작성이 되겠어요.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셨다가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건 그 이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